중진 의원들 불출마 선언을 아주 연착륙시켰다는 거예요. 19명이나 뭐 저 이해찬 대표부터 김현미 무슨 장관들 3명의 윤회 포함해서 그리고 저기 뭐 그 원 누구죠? 풀무원 그 원의원 원혜영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19명이 연달아서 아주 그 이 불평 없이 잘 연착륙됐다. 그건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 선언한 게 1월 3일이에요. 네. 그때가 가장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로서 어쨌든 잘 그 공천을 관리를 했고요. 그런 예가 있다면 이 김기현 대표도 사실상 영남 출신이고 네. 또 영남 중진에다가 당대표로서 전체를 지휘하려면 그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상상을 불허하는 우리가 이제 정치를 계속 하는 평론하는 입장에서 상상이 안 가죠. 당대표를 그만두더라도 지역구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간단하게 계백장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왜 이겼어요? 계백장군이 자신의 가족들을 어쨌든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병사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는 돌아갈 곳도 없고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병사들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대표가 지역구를 불출마한다는 것도 거의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갑작스럽게 대표가 아니 나는 지역구를 그냥 계속 가져갈 거야 라고 한다면 진짜 총선을 앞두고 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가 가진 마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짧게 말씀드리면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이긴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팩트 체크. 그건 정확하게는 이제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이제 중진 희생혁신하는 이야기를 했죠.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더 잘 됐더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사실 여부를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뭐 그렇게 전해지고 있던데 사실은 누군가의 이런 불출마를 이야기하기 전에 방금 이제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데이터 전문가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 60%면 아무도 불출마 안 해도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60%면 네.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대 이상만 돼도 아무도 불출마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 상황에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위기가 온 것은 그러니까 집단의 책임이지 뭐 김기현 대표만 사퇴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오히려 더 친윤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한 11월 초부터 다수가 12월 달이 아니라 다수가 우리는 불출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불출마할 것이다라고 했다면 김기현 대표의 사태는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죠. 또 김기현 대표도 거기에서 부응해서 또 불출마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김성환 앵커가 얘기했던 대로 자꾸 오해하게 되는 상황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김기현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뭐 오찬이라든지 다 그렇게 언론에서 해석을 했죠. 당연히 보는 사람들은 김기현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힘이 실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못함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이거는 당대표 계속 유지하라는 말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혁신안에 대한 요구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마음에 더 가까웠다. 언론이 당시에 김기현 대표 만나거나 지도부 만나거나 이뇨한 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 같이 만나는 자리를 어찌 보면 대통령의 뜻을 오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힘을 실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힘을 실은 거지요. 당대표를 그만두라라고 한다면은 힘을 뺏는 거지만 당대표를 유지해라. 그리고 전국권을 지휘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 힘을 실은 것이지 힘을 뺏는 게 아니라는 뜻을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김기현 대표 그만둔 자기가 불출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많았어요. 정확하게 지금 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김기현 대표가 할 일은 자기의 문제를 떠나서 진짜 지금 중진들 떠나야 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게 당대표가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물갈이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굉장히 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이뇨한 위원장이 쫙 얘기할 때 네네. 시간을 기다려라. 시간이 필요하다.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할 거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제 조건은 뭐냐면 그거 설득하려면 너부터 다 자신부터 그만둬야지 그게 설득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뭐 압박을 가하고 뭐 물러나라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상황들을 대표가 못하고 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지역구 고집하느라고 남한테 얘기도 못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됐잖아요. 국민의힘 얘기는 이제 거의 마무리를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방금 전에 이제 개인 사심과 관련돼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만약에 혹시 다른 해석이 있으시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는 내려놓지만 난 지역구에 가서 출마하겠다는 뜻도 사실은 안 밝혔죠. 아니, 그러니까 출마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는 아무것도 안 밝히고 있죠. 지금 이 해석과 다른 해석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기현 전 대표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흔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라 SNS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퇴를 할 걸로 생각했다면 왜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을까? 이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게 본인 스스로도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사퇴할 줄 몰랐고 사퇴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SNS로 이렇게 사퇴를 한 것은 적어도 이제 울산을 내려놓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울산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판단했겠죠. 왜냐하면 그건 본인은 너무 억울하거든요. 왜 울산시장에서 일단 의혹이긴 하지만 수사가 더 진행돼서 이제 뭐 판결과 또 선고까지도 내려져야 되겠지만은 울산시장 개입 그거에 대해서 자기 명예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떠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그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가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 전략을 지난 총선에서 땄던 인물이 총선기획단의 비공개 회의에서 뭐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간 혁신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시끌시끌하면서도 뭔가 하여튼 각오는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너무 조용하다. 민주당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러 가지로 국정 운영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정치권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총선 승리가 모든 정당이 그렇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는 더 절실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김성환 앵커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퇴도 하고 불출마인데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위기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재판 리스크.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유권자들 특히 이제 중도나 무당층이나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이 더 그렇습니다. 네. 인천 경기보다는 2030 MZ세대들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지금 김용 전 부원장도 그렇지만 백현동과 관련된 김인섭에 대해서도 구형이 내려졌나요? 재판이 나왔나요? 선고가 나왔나요? 1차 선고가 나왔나요? 5년형인가? 백현동 그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하는. 예. 징역형 나왔죠. 징역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직 보도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네.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구속영장 또 심사를 받죠. 네. 이 부분도 있고 또 뭐 코인도 있었고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리스크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사실상 신당을 가시하게 되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수도권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선거에 나가더라도 그래도 이것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비례투표도 그렇고 또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비명계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이 부분도 저는 뭐 탈당을 안 한다. 당 내에서 더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의 참모습을 찾아달라고 요구한다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말 그대로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보다 이미 위기가 다 노출되어 있는 국민의힘 또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과연 민주당이 이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더 위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늘상 존재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너무 지나치게 부각돼 있고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리스크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이슈, 혁신의 이슈나 다른 이슈로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아까 이 공천이라는 건 어차피 이 수혈이 돼야 되고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가려면 일단 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불만이 있으면 분당이 되거나 탈당이 되거나 신당을 차리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연착륙시키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나가는 사람을 기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평가의 기준이 뭐겠어요? 너 범죄 전과 있느냐예요. 그죠? 두 번째 뭐죠? 막말 같은 거 했느냐예요. 이런 기준에서 그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막말 그랬을 때 아유 형수한테 어떻게 막말했느냐 이 얘기 드림일 테고 음주운전 아니 대표가 지금 음주운전해갖고 벌을 받았는데 그 음주운전 갖고 나를 자를 거야 이런 식으로 전과 사범이 지금 당 대표하고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준이 만약에 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게 사법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대표가 좀 이걸 계속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당대표가 아니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자기가 진짜 그 비명계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이랬는데 네. 최근 의총 보세요. 의총에 당대표가 갑자기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그 통합형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비명 친명이 막 그 부딪히는데 대표 어디 갔습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임오경 저 대변인이 저도 모르겠어요. 왜 불참했는지 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필요한 건 어쨌든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예. 자꾸 회피하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예. 아 저쪽은 혁신하는데 이쪽은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기자들한테 지나가고 이게 마치 자신한테 불리한 거니까 난 회피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는 장수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든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정당하다고 한 이유를 기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나 혹은 비명계한테 직접적으로 의총 같은 데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민주당 비명계에서 지금 통합비대위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도 뭐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대표직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통합비대위 꾸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 사퇴를 또 언급했던 인물이 이낙연 전 대표 아닙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연초를 일종의 이제 신당 창당 시점으로 딱 못 박았어요. 신당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니까 근데 또 희한하게 이낙연 전 대표 쪽과 가깝다고 하는 뭐 그 비명계 의원들은 또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요. 참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말씀 못할 것 같은데 정치권은 그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죠. 그걸 변희찬 수장께서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된 조사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네. 자, 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본다가 46%로 예. 나타났고요. 좋게 본다는 응답이 34%, 그다음에 의견 유보가 20%니까 좋지 않게 본다가 좋게 본다보다는 1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게 본다가 압도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부정응답이 71%로 압도적입니다. 이걸 본다면은 네. 최근에 이제 광주 지역의 현역 의원도 이른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가깝다라고 분류되는 인물도 오히려 손살을 치면서 나 관심 없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에 참여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치는 이유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워낙 반응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네. 자, 긍정응답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1%에 그쳤고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54%가 좋게 본다. 이거는 뭐 예. 이제 경쟁 정당이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무당층과 중도층이 중요할 거예요. 그럼 예. 대체로 이들을 이낙연 신당이 그럼 흡수를 할 수 있는지 양쪽에 이제 양쪽 의견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민심이 조금은 더 우세한 결과로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나타났는데 무당층의 경우에는 긍정응답 비율이 25%, 부정응답이
37%로 나타났고요. 중도 성향은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46, 긍정이 32%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이 정반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또 봤는데 예. 이거밖에 안 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네. 이런 해석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해석하고 있던데 민주당 지지층을 쪼개는 효과는 확실히 있잖아. 이건 우리한테 유리해. 이런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이제 지역구 내에서의 파괴력은 이낙연 신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간단치 않을 거예요. 물론 단은 내리거나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많은 편이거든요. 네네. 젊은 세대의 비율도. 그러면 여기서 박빙 승부를 벌이는데 그래도 이낙연 신당의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보다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박빙 승부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낙연 신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을 보면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초박빙 경합 지역에서 네. 민주당의 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두 가지 점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신당과 관련돼서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준석, 이낙연, 유호정. 당은 다르지만 네. 공통점이 뭐냐면 당을 떠나지 않고 그 당에서 신당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 저는 그건 그 유권자들이 보거나 그 당원들이 봤을 때 이게 말이 돼? 차라리 딱 떨쳐나가서 그 다리 자르고 나는 이렇게 절박하다라고 호소하지도 않고 그 당의 당원으로 계속 남아갖고 신당을 언제 차린내 만에 여기에 대한 어쨌든 아직 이 불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낙연 대표가 지금 신당을 제대로 차리려면 자기의 무엇인가의 베이스 캠프가 확실히 잘 지지해야 돼요. 네. 예를 들자면 세대 근데 나이가 너무 많잖아. 솔직히 말씀하면 고령이잖아요. 네. 젊은 세대 흡수 못해요. 그리고 그럼 세대 갈등 안 되지. 계층 갈등 안 되지. 지역이에요. 어차피 그럼 광주 전남에서 이 어떤 일정 정도는 뭐가 나와야 이낙연 베이스 캠프는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하고 몸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말씀하셨지 광주 전남 지지율이 안 나오면 이낙연 대표의 신당은 추진력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엄중낙연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과감하게 선을 넘을 정도의 발언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발언을 보면은 우리가 봐왔던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수위를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그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가까운 분이 하는 이야기를 이건 당을 만들어서 총선까지 가겠다는 게 아니라 대선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음번 대선이 나한테 마지막 도전일 것이다. 그래서 한다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는 총선도 총선이지만 내 목소리를 내겠지만 이렇게 쭉 사람들을 모아서 대선까지도 생각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김기현 대표 사퇴할 때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야, 이거 정치평론은 멋지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예상이 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절감하면서 조심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용해 주는 시사야 합니다. 세 번을 떠듬었어.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길거리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쉽게 만나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가 우리나라 자생종인 구상나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구상나무는 전 세계 크리스마스 트리의 95%를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왜 구상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건지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상나무가 우리나라 자생종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하다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네. 사실은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원뿔 형태의 모양으로 아주 아름다운 수영을 자랑하는 트리의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 아름다운 수영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구상나무입니다. 네.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한라산, 덕유산, 지리산을 중심으로 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예. 한라산에 서식하는 그 구상나무가 그 영국인 식물학자인 어니스트 윌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917년에 이 식물학자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구상나무의 표본을 채집했고 예. 이게 새로운 종이다 해서 이 기준을 이제 표준으로 삼아서 1920년도에 이제 구상나무를 신종으로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이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식물종이나 생물종에 대한 이런 걸 특허나 이런 그것들을 잘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우리나라 종이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표준으로 이제 외국에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가 된 이후로는 그 구상나무를 중심으로 개량종들이 많이 이렇게 널리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 나무들이 구상나무가 기본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수영을 자랑하기 때문에 네. 더 이제 평지에서나 이렇게 잘 자라는 종들을 개량종으로 좀 개량을 해서 외국에 많이 퍼지게 됐던 거죠. 근데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네. 트리로서도 굉장히 좀 많이 팔리게 됐었고 이게 수영으로서도 아름답지만 여러 가지 장식물들을 걸 때도 잘 유지할 수도 있고 잘 자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널리 사랑받게 됐었던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이라도 사용료 받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생물종의 자원이나 반출 이용이 자유롭던 시절을 좀 지나서 지금은 이제 나고야 의정서라는 것들이 좀 통과가 되면서 네. 어떤 나라가 소유한 그 고유한 생물 유전 자원을 좀 이용할 때 그 나라의 좀 사전 승인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국제 협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종들이나 그 나고야 의정서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주장하고 있지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 거죠. 구상나무를 딱 보면은.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서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늘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가 네. 한라산 구상나무의 자손이다.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들죠. 네, 맞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구상나무가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구상나무 집단 서식지를 예를 들면은 한라산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리산에서 아주 넓은 규모의 건강한 구상나무의 숲이 유지되어 왔었고 네. 덕유산에도 그 다음으로 또 그 구상나무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상나무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사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면은 가장 그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80에서 90%까지도 기존에 건강했던 숲에서 구상나무가 이미 다 고사해 버려서 숲이 아예 사라진 형태들을 볼 수 있고 예. 지리산에서도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그런 등산로에서도 굉장히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네. 그 하얗게 구상나무가 죽어서 40% 50% 이상 구상나무들이 죽은 공간들이 좀 확인이 되고 덕유산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좀 빠르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이렇게 멸종 위기 상태로까지 가는 겁니까? 기후 변화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요인은 기후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구상나무는 아고산대 층엽수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1,500에서 2,000m 그 사이에 이제 서식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사실은 기후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공간이기도 하고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록 층엽수라고 하죠. 늘푸른 그 바늘잎 나무. 그러니까 늘 푸르다는 거는 365일 늘 이렇게 초록을 유지하는 나무이게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겨울철에도 이런 늘 푸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겨울철에 이 나무들이 필수적으로
수분을 이제 흡수하고 있어야 하는데 기후 위기 때문에 이상 기후들이 이어지면서 겨울철에 눈이 적게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한라산뿐만 아니라 뭐 지리산, 설악산 이렇게 높은 고지대의 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0년 이후로 눈 적설량이 굉장히 줄어든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록 침엽수들이 겨울철에 눈을 가지고 쭉 이제 수분을 가지고 있고, 그럼 봄철에도 이렇게 높이 쌓여있는 적설량을 좀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눈이 줄어들면은 겨울철에도 그 수분을 유지할 수 없고, 그럼 봄철엔 또 건조하게 되니까 더더욱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 스트레스에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분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런 나무들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상태로도 고사할 수 있는데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죠. 강풍 때문에 쓰러지거나 또 여름철에는 우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이상기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약해진 나무들은 이런 태풍 같은 경우에서도 쓰러짐이 많이 발생을 해서 한라산에서도 2015년이나 이런 시기에 태풍이 굉장히 크게 왔던 시기에 굉장히 많은 면적에서 구상나무들이 이제 고사하게 됐던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유들 중에서도 특히나 기후위기가 되게 핵심적인 이런 고사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멸종위기에 처한 이 구상나무를 대응을 하는데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후위기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 있는 구상나무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구상나무가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의 고유종, 특산종이에요. 그래서 야생에 고유하게 자라고 있는 이런 구상나무의 서식지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이 구상나무의 그 야생에 그 서식하고 있는 이런 숲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멸종의 길을 걷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구상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물론 이제 외국의 구상나무 개량종의 뭐 숲이나 뭐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 고유의 전 세계에 있는 고유의 구상나무의 유전자, 원래의 이 지구에 나왔던 이 유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되고 여기에서만 건강하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집단으로 급격하게 고사하고 있는 현상을 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구상나무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 나무가 고사하거나 죽으면 그 나무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생태계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구상나무가 혹시 주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은 이거는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한 나무의 죽음은 그냥 그 나무가 죽는 게 아니라, 특히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 악어선대 침엽수가 집단으로 고사하고 있는 현상은 그 나무들, 이 숲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주변의 식생,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식물들뿐만 아니라 이 숲을 터전으로 삼고 있던 야생동물, 곤충, 이런 전체적인 자연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사실은 이 나무들이 한 그루 두 그루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도 주변의 변화가 서서히 생기게 되는 경우에 적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상나무는 너무나 집단적으로 빠르게 구사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적응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 생태계에 영향이 급격하게 미치기 때문에, 사실 아직 연구진에서 정부 기관이나 과학자나 이런 연구기관에서도 별로 이것들이 그러면 집단을 고사했을 때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까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나무가 이렇게 집단으로 고사했을 경우에는,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의 토양을 잡아줄 이런 힘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산사태라는 그 2차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 저희 녹색연합에서 현장을 계속 보면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지리산의 구상나무 집단 고사지를 좀 관찰을 했을 때 구상나무의 집단 그 고사 지역에서 동시에
그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등산로 주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계의 영향이나 피해들도 당연히 주목하고 그 대응을 해야 되지만 실제 등산로에서 인명피해나 이런 우리들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들이 굉장히 좀 긴밀하고 빠르게 좀 대응이나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하는 상황이죠.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뭐 멸종 위기라고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네네. 어떤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멸종 위기종으로 혹시 지정돼 있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진 않고 뭐 관찰종이나 혹은 기후변화 취약종이나 뭐 기후변화 관찰종이나 이런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멸종위기종으로 사실은 등재가 되어야지 이것에 그 구상나무에 대한 뭐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이후에 구상나무를 종을 좀 복원을 하거나 혹은 또 유전자로 우리가 좀 잘 유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또 부족한 상황이고 사실은 국제적으로 그 IUCN이라는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서 그 여러 그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생물종들의 멸종 위기 등급 같은 것들을 그 기록하고 또 등재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레드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목록화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는 구상나무가 지금 멸종 위기종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이 구상나무는 한국의 특산종이고 한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고사하고 있는 현상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이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이것들을 대응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멸종에 이를지도 모른다라는 것들을 위기를 굉장히 그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또 구상나무가 그 IUCN 레드리스트에 1998년에 처음으로 이제 취약종으로 좀 등재가 됐다. 위기종으로 좀 취약종 등재가 됐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됐던 이 시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것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빠르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총 복원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이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 경북 서부 내륙은 밤까지, 경남 서부 내륙은 모레 새벽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북은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5에서 20, 강원 내륙 산지와 충청권, 전라권 5에서 10, 그 밖의 지역 5mm 내외이고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0에서 30, 전라권 5에서 20, 강원 북부 산지와 충청권 5에서 10, 그 밖의 지역 1에서 최대 5cm입니다. 특히 강원도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예보된 만큼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3도, 광주 1도 등 전국이 영하 4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구 4도 등 전국이 영하 4에서 8도로 오후부터 유입된 찬 공기로 인해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안과 산지는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는 내일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현지 기온 4.1도, 어제부터 지금까지 4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경상도 사람들이 정말 기분 좋을 때 뭐라고 말하나요? 혹시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은 칭찬을 하는 거겠죠? 버스를 탈 때 잔돈 안 꺼내도 되니 얼매 편하고 좋노. 우리 청송이 그거 하나 진짜 좋다 카이. 대체 무슨 버스길래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걸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청송군이 지난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무료 버스 이야기입니다. 청송군이 63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18대 앞에는 청송군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군민만 공짜 아니냐고요? 군민과 외지인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공짜로 탈 수 있는 거죠. 애초 청송군은 65살 이상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만 무료로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군민의 40%가량이 65살 이상인데다가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을 뺀 경제활동 인구의 또 버스 이용률이 10% 남짓에 불과해서 굳이 요금에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무료 버스를 운행한 결과는 어떨까요? 버스 회사에 연간 3억 3천만 원을 지원하지만 보편복지와 또 승객 30% 증가로 이보다 10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청송군의 설명인데요. 저는 이런 거창한 설명보다 장을 본 뒤에 버스로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는 60대 후반의 한 군민이 한 말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더군요. 버스비 안 내는 게 우리 벌써 습관이 됐니다. 그전에는 어지간한 볼일은 장에 나가는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요새는 안 바쁘면 내가 버스 타고 다 댕깁니다. 친구들하고 버스 타고 주황산도 댕기고 가면 막걸리도 한잔하고 참말로 좋습니다. 청송발 누구나 무료 버스가 입소문을 탄 걸까요? 지난 9월부터 국민 대상 무료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전남 완도에 이어 내년에는 경북 봉화와 충북 진천도 그 뒤를 따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교통복지로 인구 유출 속도를 줄여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지자체들의 간절한 기대, 부디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찢는 듯한 어느 여름 남인도에서 내가 애써 예약해놓은 멋진 럭셔리 버스 하지만 그곳에 갔을 때 내가 만난 건 사람 염소닭이 같이 타는 낡아 빠진 시골 버스 나의 황당한 표정 화가 난 모습 뒤로 어느 인도 할머니는 돈이
타면 버스 럭셔리 버스 맞았어 럭셔리 버스 럭셔리 버스 우리가 함께 타고 가는 멋진 순간들 럭셔리 버스 럭셔리 버스 힘든 인생은 없어 럭셔리 한 경험만 있을 뿐 우리는 기다리며 살지 멋진 순간들만 하지만 우릴 기다린 건 황당한 순간들 하지만 먼 날 뒤돌아보면 모두 럭셔리한 무용담 걱정할 필요 없어 모두 추억이 될 테니 럭셔리 버스 럭셔리 버스 우리가 함께 타고 가는 멋진 순간들 yeah, yeah. 럭셔리 버스 럭셔리 버스 힘든 인생은 없어 럭셔리 한 경험만 있을 뿐 우리가 함께 타고 가는 멋진 순간들 yeah, yeah. 힘든 인생은 없어 럭셔리 한 경험만 있을 뿐 oh yeah. 내 힘든 인생은 없어 럭셔리 한 경험만 있을 뿐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원모 찬스의 럭셔리 버스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청취자 안희숙님께서요. 문자 주셨는데 시골에 들어가서 살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는데 이동수단이 없어 생활이 불편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무료버스가 보편화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휴대전화 뒷자리 598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제 친정 동네 경북 봉화에서도 무료버스 운행을 내년 1월부터 한다는 기사 보고 괜히 기분이 이게 무슨 대길이다였네요. 아, 네. 네, 기분 좋을 때 쓰는 경상도 사투리가 대길이다인데요. 아마 온 동네 주민들이 외칠 것 같아요.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동안에 버스 이용해서 불편해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버스를 무료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버스 이용률이 좀 더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좀 더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탄소 중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도 이런 보편복지 차원의 무료버스를 운행하는 거 도심에서는 조금 좀 쉽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들 또 시골 이런 데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청취자분들 계시는 지역은 어떠신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하철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출근길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 9시 반쯤에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지하 1층 대합실 옆에 전기실에서 이산화탄소가 새어나왔습니다. 전기실 침수를 막기 위해서 차수벽을 설치하다가 가스 소화 설비 배선을 건드렸기 때문인데요. 네. 대합실 근처에서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던 작업자를 포함해서 모두 5명이 가스를 들이마셔서 병원에 실려갔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만인 오전 10시 38분쯤 상황이 종료가 됐고 네. 소방 인력만 84명 그리고 장비가 20넉대가 동원돼서 사고를 수습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교통공사가 이번 사고로 오전 9시 반부터 8호선 상하행선 열차를 모두 다 무정차 통과시켰고요. 출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모두 다 역 밖으로 대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무정차 통과를 한 건데 조치가 완료되고 나서는 다시 정상 운행이 됐고요. 경찰과 소방은 가스 유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시민들도 놀라고 그 당사자들도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2명은 의식장애를 잠깐 호소하기도 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다행입니다. 없는 것으로 그런 전해지고 면에서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제주 에어룹에서는 또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랐다고요? 근데 이 원인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전 한때 관계기관에 총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 우선 1차 조사를 해보니까 가스가 누출된 건 아니고 가스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신고가 잇따른 건 사실입니다. 뭐가 있긴 있으니까 뭐 신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 오전 8시쯤에 2시간 정도 제주시 아라동과 에어룹 평화로 일대 중심으로 가스 냄새가 나요. 이런 신고가 수십여 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네.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고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냄새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차 11대를 배치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유관기관에서 가스 검출 차량을 투입을 해가지고 47km 구간이나 가스가 유출되는지 조사를 했어요. 네. 임시 상황실도 설치를 하고 제주에서는 안전문자까지 발송을 했는데 가스 냄새가 포착되는 지역에 혹시 모르니까 화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라는 안내 문자가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강풍의 날씨에도 장기간 냄새가 나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잠깐 노출됐으면은 그냥 휙 하고 바람 불어서 날아가죠. 예, 그러면 더 이상 냄새 안 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네, 가스 탐지를 한 결과는 누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건 또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당국에서는 당시에 아스콘을 탑재한 대형 화물차가 이동하면서 바람의 냄새가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해당 업체의 작업 중지를 지금 요청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가스공사에 가스 검지 차량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시작 전부터 마지막 끝까지 가스 검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진 않은데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소방 차량 배치와 임시본부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좀 원인을 밝혀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인명재산 피해 크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참 다행스럽네요. 네. 네. 20대 소득은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대가 팍팍하고 힘들어졌다는 게 버는 돈은 줄었고요. 사실 20대의 경우에는 이게 좀 늘어나야 되는 추세잖아요. 원래 금액은 적다고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상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자산이 감소한 연령층은 20대 이하가 유일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사회동향 2023 자료를 통해서 통계청에서 발부한 건데요. 네. 이 자료를 보면 2018년에 4,567만 원이 전체의 가구 소득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까지 5천만 원이 넘어서 5,022만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네. 20대 이하의 경우에는 3,363만 원이 2018년에 요 20대 이하의 소득이었는데 이게 3,114만 원으로 7.4%나 줄었습니다. 이 기간에 자산이 감소한 연령층은 20대 이하인 경우가 유일했는데요. 네. 대신에 30대, 40대, 50대는 10% 이상씩 자산이 늘었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20%가 넘게 늘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2018년 대비해서 부채는 늘어났는데요. 그 부채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연령층도 2030이었습니다. 20대 이하의 부채 보유액은 2018년에 2,591만 원에서 5,014만 원으로 93.5%가 늘었는데 네. 30대
30대의 경우에는 부채가 같은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39.8%. 다른 연령층도 빚이 많이 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40대의 경우에는 22%, 50대의 경우는 22%가 증가를 했고요.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 부채 증가세는 좀 약했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20대 금융자산의 70%가 전월세 보증금으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전세나 월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러면 들고. 대출을 많이 받고 금융 부담이 늘어났다. 근데 취업은 더 안 되고. 근데 소득은 줄었잖아요. 네. 소득이 좀 늘어나줘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래 청년층이 뭐 20대, 30대 다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못 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통계로도 확인됩니까? 예,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결혼을 안 하거나 미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도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제 그 영끌 해가지고 집을 네. 무리해서 사거나 아니면 가상화폐 투자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그 기간에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결혼에 대한 태도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응답을 다 합쳐도 27.5%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08년에는 이게 52.9%. 2008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만 해도 50%가 넘는 20대 여성이 반드시 하거나 아니면 하는 게 좋겠다. 이게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면 네. 14년 사이에 25.4%포인트나 줄어든 겁니다. 30대 여성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19.7%포인트가 줄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하는 것이 좋겠다가 70% 안팎이었어요. 네. 2008년에는. 그런데 작년에는 30대가 남성도 48.7%. 20대는 41.9%.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결혼 자금 부족이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20대는 32.7%, 30대는 33.7%. 또 결혼을 꼭 해야 돼요? 라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하는 응답도 20대 32.7%, 20대 19.3%, 30대 14.2%였는데요. 네. 오히려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부모님하고 사는 캥거루족, 네. 엄빠와 사는 캥거루족들이 청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에서 34세의 청년 가구 유형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 청년 가구가 59.7%였습니다. 뭐 다 큰 자녀가 부모님하고 살고 싶겠어요. 더 자유롭게 살고 싶겠지. 그것도 네.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못 네.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또한 뭐 소득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사실 좀 분석은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통계 보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그렇죠. 것 같고 사회적 뭐 어떤 인식도 바뀐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뭐 혼자만 바뀌나요? 모두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혼에 대해서 인식이 이렇다고 하는 건 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그렇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에 포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뭐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뭐 이주민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조사도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과거랑 크게 많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좀 그 개선이 어렵습니다. 안 됐어요. 예.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지만 아주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성소수자를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떨어졌어요. 2013년에는 예. 62.1%에서 작년에 55.9%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직장 동료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 이게 7.9%에서 14%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다. 성소수자와. 2013년에는 6.8% 정도였는데 네. 작년에는 4.4%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응답도 2013년이나 작년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이웃으로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네네. 수용할 수 있다. 예. 44%에서 29.8%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줄었어요? 직장 동료로 수용 가능하다. 이건 또 올라갔어요. 29.4%에서 42.3%. 북한 이탈 주민은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응답이 소폭 올라갔어요. 19.9%와 22.2%. 이웃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비율도 45.4%는 됐다가 31.1%로 떨어졌습니다.
뭔가 타인에 대한 거부감이 더 늘어나는 것 네. 같은 그러니까 생각인데. 우리 사회에 그들의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이웃, 친구. 그럼 배타적으로 바뀌었다는 네. 거잖아요. 살기가 더 팍팍해지면은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 삶이 더 팍팍해졌나?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20, 30대의 경우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니까. 예. 근데 뭐 유럽 국가들이나 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민자에 대해서 아주 그 점점 극도로 거부감이 그죠? 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느 누구도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는 없어요. 전 세계 맞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네.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패턴을 따라가는 거 아닐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재직 중에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이 기간제 교사였다가 사망한 자신의 딸의 죽음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네. 지난 7월 24일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고와 관련돼서 기자회견하는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네. 우리 딸의 죽음도 억울하니까 밝혀달라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강력한. 거의 안 알려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예, 조용히 묻히는 줄 알았던 거죠. 상명대학교 사범대 부속초등학교의 오모 교사이고요. 예. 1월 15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8살에 아주 젊은 나이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감사에 나섰던 서울시 교육청이 이 서울 상명대 부속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오모 교사가 지난해 6월에 학생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네. 특히나 일부 학부모는 과도한 폭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에 고발하러 가고 있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고인에게 협박성 폭언을 했고 이 폭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가 이 선생님한테 전화한 건수가요. 1,500건이에요. 하루에 10건이 넘는 학부모의 연락에 시달렸다는 얘기인데 예. 6월 초에 학생들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해서 3명의 학생이 1명을 피해를 준 사건이었는데 이게 네. 학교 폭력 사안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학생의 부모가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가해 학부모 측의 폭언이 일주일 동안 이어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두지 않겠다. 교사를 못하게 하겠다. 콩밥을 먹게 하겠다라고 고성을 질렀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왜 우리가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냐. 네. 그럼 교사한테 이런 식으로 막 제대로 일 처리를 못했다고 네. 이런 하루에 식으로 한다고요? 10건 이상씩 연락을 하고 가만두지 폭언을 했던 않겠다고? 거죠. 예, 콩밥을 먹게 하겠다. 게다가 과중한 업무도 부담이었는데 휴대전화로 이제 학교 방침에 따라서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가 돼 있는데 10건 넘는 민원이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무는 일상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지금 시달렸는데? 예, 이렇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전교사 1명이 가해 학생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거 외에는 네. 별다른 도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상명대 부속초등학교는 사립이잖아요. 공립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고인이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사립초등학교의 경우는 그럼 왜 문제가 되냐. 예. 임명권자가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적 고충이 있을 때 조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풀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립초등학교의 경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힘들어해도 별다른 도움을 주거나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을 포함해서 담임 교사들이 이 학교에선 출근 시간을 1시간 정도 일찍 출근을 시킨다고 하네요. 네. 예. 그 12월 7일에 고인이 쓴 일기를 보면 내가 힘이 없는 게 당연하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넌 대단해. 봄날이 올 거야. 넌 유능한 초등교사야. 라고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해야 되나라는 표현을 고인과 다 그 오간 메시지에서도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었는데 뭐 제대로 된 조치를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1월 15일 날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 이렇게 보면 저학년은 이 경력이 많은 교사가 네, 보통 하죠. 담임을 하고 고학년은 좀 상대적으로 젊은 교사가 많잖아요. 지금 28살이라고 했잖아요.
임용돼 요즘 임명도 바로바로 되지도 않는데 네. 임용된 지 뭐 불과 몇 년밖에 안 된 교사를 초등학교 2학년 교사로 담임 교사로 그것도 네. 기간제 교사를 네. 그렇게 시켜놓고 난 다음에 다른 교사는 정교사들은 전화 딱 한 번 하고 말았다고요? 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동료 교사들도 사실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도 싶은데요. 네. 학교 측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네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에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산재 신청하고요. 가해 학부모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정확하게 매뉴얼이 없어서 어디까지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가?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 학교 측에서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거나 악화시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걸 매뉴얼을 빨리 만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건지 묻고 싶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조두순이 무단 외출했다 적발해서 재판에 넘겨줬다. 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무단 외출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문제는 무단 외출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그 조두순이 출소 직후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를 찾잖아요. 얼마나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함부로 움직이기 못하게 한다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 감시를 합니다.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외출도 금지였고요. 예. 이걸 이제 7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잘 감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밤 9시 5분에 조두순이 집 밖으로 나왔어요. 예. 40분 정도 나와서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네. 경찰 방범초소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가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한동안 거부하면서 버텼다고 하는데요. 조두순 말로는 아내랑 싸웠답니다. 가정불화 때문에 나왔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 게요. 경찰이 만약에 조두순이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면 즉시 법무부 소속의 관제센터에 알려야 되는데 14분 후인 9시 20분쯤에서야 관제센터에 보고를 했고 그 중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안전점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두순의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관제센터가 경찰관하고 얘기하는 동안도 그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왔다는 걸. 예. 그것도 문제고 이 경찰과 관제센터가 알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안산시 청원경찰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철석같이 약속한 건 어디로 갔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뒤늦게라도 하여튼 뭐 이번 일 큰 일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네. 원래 약속했던 거 좀 철저히 잘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예, 어제 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예. 자, 밤천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